인간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시 세계는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나 작았고 그러한 욕망이 바로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현미경은 1590년경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 자카리아스 얀센과 그의 아버지 한스가 두 개의 렌즈를 원통에 넣어 만든 1세대 복합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기술이 발전하며 렌즈 가공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렇게 인류는 200나노미터의 분해능을 가진 광학 현미경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해능이란 무엇일까요? 분해능이란 가까이 붙어 있는 두 물체나 신호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내는 기기의 최소 능력을 뜻하며 현미경의 분해능 계산 시에는 아베 회절 한계 공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의 분해능이 반비례함을 알 수 있는데 왜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높아질까요? 그림과 같이 파장이 길다면 물체에 의해 충분히 차단되거나 회절되지 않아 구별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그 차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나노미터의 분해능으로 충분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포 전체,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등은 볼 수 있었지만 20에서 300나노미터의 바이러스, 1에서 10나노미터의 단백질 분자, 2나노미터의 DNA 이중나선, 그리고 0.1나노미터의 원자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이용하는 광학현미경에서는 가시광선을 사용해야 했기에 파장을 줄인다 하더라도 400나노미터가 한계였습니다. 그런 와중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을 제안합니다. 물질파 이론은 람다는 P분의 H라는 공식으로 입자는 운동량에 반비례하는 파장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서 전자가 회절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전자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기에 운동량을 증가시켜 파장을 매우 짧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피코미터 단위의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는 400나노미터 가시광선을 이용할 때보다 몇십만 배나 높은 분해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자선을 발사하여 전자선을 시료에 쏘아내고 그를 통해 시료의 구조를 관측하는 기기, 즉 전자현미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자현미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자현미경은 어떻게 전자를 이용해 시료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전자선을 발사해서 관측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자현미경의 10%에서 20%가량만 알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에는 전자총이 있어 높은 전압으로 전자를 빠르게 가속해 짧은 파장의 전자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사된 전자선은 전자기 렌즈를 이용해 전자선을 모으는데 여기서 전자기 렌즈는 전자가 전하를 띠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기장 및 자기장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모인 전자선은 드디어 시료와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의 종류가 나뉘고 어떤 전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자현미경의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전자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투과전자, 2차전자, 반사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과전자와 반사전자는 이름 그대로 시료를 통과한 전자, 시료에서 되튕겨 나온 전자를 의미하며 2차전자는 시료 표면에서 튀어나온 저에너지 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2차전자가 있다면 1차전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자총에서 나온 고에너지 전자가 1차전자입니다. 이 1차전자가 시료 원자 주변 전자들과 충돌할 때 튀어나오는 전자가 2차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과전자를 사용한다면 TEM, 투과전자 현미경이 2차전자와 반사전자를 사용한다면 SEM, 주사전자 현미경이 됩니다. TEM은 투과전자의 양을 비교해 전자가 많이 통과하면 밝게, 적게 통과하면 어둡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SEM은 시료 표면에 따라 튀어나오는 전자의 양이 달라지기에 그 차이를 밝기 차이로 바꿔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두 전자현미경 모두 각각의 전자의 양의 차이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TEM은 전자선이 시료를 직접 통과하며 내부 구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원자 배열이나 결정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시료를 통과해야 하기에 시료가 매우 얇아야 하고 보통은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정도로 얇아야 하기에 시료를 자르고 깎고 염색하거나 고정하는 전처리가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시료 관찰이 거의 불가능하고 장비가 비싸며 시료가 매우 얇은 만큼 전자빔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SEM은 2차 전자와 반사 전자를 사용하기에 표면의 질감, 입체감이 잘 관측되며
반도체 표면, 재료 표면 구조 등을 관찰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표면에서 나오는 전자를 보는 방식이기에 시료 내부 구조를 볼 수 없고 전자가 잘 빠져나오고 검출되려면 시료 표면이 전도성을 가져야 유리하기에 만일 시료가 비전도성이라면 금이나 백금 같은 얇은 금속막을 코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분해능도 SEM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전자현미경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여기서 4D 전자현미경이 등장합니다. 이름에 4D 4차원이 들어가니 4차원 초입방체와 같은 시료를 관측할 것만 같지만 안타깝게도 4D는 3차원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을 합쳐서 4D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 4D 전자현미경은 어떻게 시간 1차원을 추가했고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레이저로 시료를 자극하고 1초 뒤에 전자 펄스로 촬영합니다. 다시 레이저로 시료를 자극하고 t 플러스 알파초 뒤에 전자 펄스로 촬영합니다. 이를 반복한 뒤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면 바로 4D 전자현미경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요. 왜 한 번 자극 이후에 연속 촬영을 하지 않고 자극 후 일정 시간 동안 촬영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를 짐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료가 연속된 전자 펄스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연속 촬영 시 전자빔 간 간섭으로 인해 결과물의 해상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촬영 간격이 펜토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료 손상, 해상도, 기술적 한계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까지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전자빔, 어떨 때는 전자 펄스라고 말하는데 혹시나 눈치채셨나요? 이 둘의 차이는 둘의 이름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빔은 전자의 흐름 전체를, 전자 펄스는 쏘아진 전자 묶음을 의미합니다. 4D 전자현미경에서는 촬영 시간이 같다면 변화 전, 중, 후가 뒤섞여 시간 차원의 의미가 흐려지기에 짧은 전자 펄스를 TEM, SEM과 같은 평범한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혼동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은 전자 펄스가 다른 개념이 아닌 전자빔을 펜토초에서 피코초 단위로 잘라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펜토초라고 말하니 몸에 와닿지 않겠지만 빛조차 1펜토초 동안은 겨우 300나노미터만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겨우 바이러스 하나의 크기와 유사한 길이죠. 그럼 이렇게 장황히 4D 전자현미경에 대해 설명했으니 4D 전자현미경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아봅시다. 4D 전자현미경으로 볼만한 것이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크게 네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원자나 분자가 운동하는 과정, 상전이 과정, 결정 구조의 변형, 나노물질의 초고속 반응 등을 관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뭘까요? 당연하게도 초고속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며 4D 전자현미경은 단순히 원자용 초고속 카메라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단순한 광학현미경에서 물질파를 이용한 전자현미경까지 미세계를 관측하기 위해 가시광선의 400나노미터라는 파장을 부수기 위해 물질파 이론으로 피코미터 단위의 파장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터스텔라의 대사를 인용하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